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6일 수요일 내용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가을을 향해 다름질 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또 추석도 다가오니까 좀 힘을 내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뭉클뭉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여러 가지 수를 읽어주는 남자 이건데 이거 바꿔달라니까 절대 안 바꿔주는데. 자, 마지막으로 배프의 추억 시간에는요. 요즘 경찰대 뭐가 있나 봐요. 자,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3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이름하여 손편지 100일장인데요. 경이로운 영심 이벤트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앞으로 손편지나 그림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옛날 라디오에 사연 보내듯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 경이로운 영심 밑에 있는 저 예쁜 여자, 남자 3명 막 이렇게 그림인데 저기 누굴까요? 저 약간 단발머리 같은 게 절까요? 혹시? 아닐까요? 자, 어쨌든 뉴스인사이다 시청평, 바라는 점,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인 사연, 시국에 대한 주장 등 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연 뽑히신 분에게는요. 고급 메모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서도 팔지 않는 한정판 뉴스인사이다 굿즈. 저희가 사실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이번에 만들었어요. 좀 많이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손편지 및 그림 엽서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9-10 이게 집원 주소군요. 토마토 빌딩, 이토마토 빌딩 3층입니다. 마감일은 2013년 9월 15일 금요일인데요. 좀 너무 좀 짧은 느낌이 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보내주시면 맞을 것 같은데 내용 상관없고 글씨 상관없고 그냥 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지난 일요일에 30만 달성했는데 갑자기 지금 구독자가 30만 6천이 넘었습니다. 월요일 하루 지나가지고 오늘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지금 3일째인데 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저 어저께 국회 난리 났었습니다. 네. 초등학생 반창회? 네, 모여도 성공, 이 정도 아닐 거라고 우리 또 김진표 의장이 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죠.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탄핵 발언이 있었는데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문 질문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평소보다 긴 모두 발언을 하면서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0분 만에 유명무실해지면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30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함께 탄핵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상 좀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원 의원이 볼 때 또 추가적인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권한하에서 총리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많수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사실 서른 의원은 그동안에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계속 많이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당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왜 바깥에다가는 안 싸우고 내부적으로만 그러나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국회에 가셔가지고 법 위반이 명백하고 직권남용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 정말 다들 어제 시끌시끌 했었었는데요. 네. 조금 더 영상 속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서른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할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고, 곧이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서 자답을 했습니다. 이후 탄핵이 언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가짜뉴스 발언을 취소하라 이러면서 고성이 오간 것인데요. 네. 어제는 이거 말고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 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또 내면서 좀 강하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거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두관 의원이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과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국가의 해양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 전략의 자료를 인용하고 또 옹호했다라고 지적했더니 한 총리가 어제 수산시장에 가봤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간곡히 말하기를 근거 없는 정치권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좀 배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반박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처리수라고 말을 해서 일본의 입장을 동조하는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태도는 똑같군요. 사실 민주당에서 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한정 의원이 그랬던가요? 그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 왜 근거 없는 2008년도 광우병 괴담과 마찬가지 행동을 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에 광우병은 괴담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보도했던 MBC나 이런 데 전부 다 무죄 나왔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수입산 쇠고기의 연령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3개월 동안 그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냈죠. 또 어제 그 한 총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최강욱 의원이 그럼 처리수와 오염수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 의미 확인을 한번 하는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대답 못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뭐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표 의장이 예의 있는 질문과 대답 태도를 또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견해가 나온다고 해서 고성으로 제발 국민의 듣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반상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또 두 번째 발언자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고성이 오갔는데요. 권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 민주당이 행한 선거 공작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15대 16대 대선에서 선전성동을 일삼았던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석에 앉아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민주당석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15대와 16대 대선에서 선동을 일삼았던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 누굽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김만배 씨가 내 말 한마디면은 윤석열 대통령 죽어 이런 얘기,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결해줬어. 뭐 커피 타줬어. 뭐 이러면서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인터뷰를 그때 당시에 이제 했었다는 거예요. 뉴스타파에 있었던 그 신학림 씨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하고 동거래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또 그걸 또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제는 정말 완전 아수라장이었군요. 네. 네. 자, 이 김만배 씨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이동관 씨가 등장한 이후에, 이동관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물론 이동관 씨는 자기를 국무위원이라고 칭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이 나타난 이후에 갑자기 김만배의 대선 뉴스, 그러니까 대선 전 3일 전에 나왔던 인터뷰가 가짜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것저것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까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뉴스는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꾸려고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이나 백브리핑이 아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익명의 그런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의아해하고 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게다가 김만배 씨가 사실은 이제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 얘기를 들먹이면서 김만배 씨 나오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검찰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목소리로 그 당시에 인터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했느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이 뉴스를 인용 보도한 매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전부 다 지금 다 가짜뉴스를 막 무분별하게 퍼뜨린 그런 언론이다라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대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지금 거짓말을 완전히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어제 성명을 조금 더 보면요.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이 합작한 희대 대선 정치공작 사건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김대엽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검찰이 김만배 씨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하면서 지난 21년 9월 15일 날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책을 비싼 값에 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을 어쨌든 책 한 권이 거의 5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금품에 논란이 된다고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될 사안인데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의아함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간의 동거래가 있었던 거는 한겨레 뉴스타파도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동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실제 김만배 씨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돈 얘기를 하면서 무슨 대가를 주고 거짓말로 인터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뉴스타파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김만배 씨한테 받으면서 그런 걸 할 이유가 없고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1억 5천만 원을 줘가면서 거짓말을 퍼뜨려달라고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가 뭐 민주당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대장동 연루설을 좀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과 뉴스타파가 계속해서 지금 본인들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를 자꾸 내니까
뉴스타파를 좀 혼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근데 네. 일단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제 그날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은 맥을 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이 60여 건이 접수됐고 이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뉴스타파는 온라인 매체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네.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방심위에서. 그래서 그런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인용 보도한 언론들을 우회적으로 그런 제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유튜브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또 근거도 시행령 같은 거를 또 만들겠죠?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좀 네, 생각도 드는데요. 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인용 보도라는 것은 많은 기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인용 보도를 보고서 저희도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만 녹취록이라는 것은 좀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또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조금 아니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때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였어요. 네. 뭐 다른 덧붙인 것도 없었어요. 김만배 씨 육성으로 그 말이 나갔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혀야죠. 예. 그럼 실제 언론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대장동 핵심의 인물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보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제재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혼이 나야 되죠. 김만배 씨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을 보도한 매체가 아니라 김만배 씨를 수사해서 왜 거짓말했냐,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뉴스타파 어제 그 얘기 분명히 했죠. 부당한 이런 정치적인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맞서서 싸워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누르면 누른다고 되는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준하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이죠.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분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최진봉 교수님을 화남봉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화남봉 교수님 좋습니다. 황금대진님께서 화남봉 나오신다. 왜 그럴까요? 자,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이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네. 최진봉 교수님의 그 외모와 다르게 이름이 좀 진국이잖아요. 진봉. 그래서 이름이 쏙 좀 안 어울린다 생각을 초창기에 좀 해봤는데 네. 오히려 요즘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봉봉봉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 봉자 들어가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최진봉 교수님은 뭐 당연히 네. 그렇고. 네. 자, 어떻습니까, 교수님?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군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처음, 그러니까 취임한 이후에 처음 국회 과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시 전략을 썼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 학폭 문제도 있었죠. 방송장악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본인 부인 관련된 뭐 청탁 문제도 물론 뭐 본인은 해명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돌려줬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그 재산 증식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네. 임명할 때 90도 폴더 인사하는 거 보셨죠? 네, 봤어요. 나는 참 대단한 분이야. 아, 진짜 직각이더군요. 네, 거의 직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럼 완전히 민주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채택도 안 된 사람을 임명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했으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퇴장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봤을 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방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때는 전혀 부적절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럼 뭐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자, 어제 영상이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하고 호칭을 두고서 또 서로 좀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자, 그거는 그래 하시고 저 답변하십시오. 뭐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C라고 이제 호칭을 하니까 아유 나를 C라고 지칭하냐? 난 국무위원이다. 방통위원장으로 나를 예우해달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뭔 예우를 해줘? 인정을 안 한다니까. 맞거든요. 인정은 안 하는데 위원장. 생각해 논리적 모순이 생겨요. 네. 본인들이 인정 안 한다고 그러고 퇴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들어와서는 방통위원장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동관 위원장은 이동관 씨는 그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네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에게. 아니, 국회의원들 강요죄요, 강요죄?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을 인정하는 안 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대통령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동관 C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게 문제로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아까 인상 쓰고 보셨죠. 화를 낼 문제는 아니지. 되게 그런데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럼 고민정 씨 그러세요. 그러면 되잖아. 서로 뭐가 문제인데 대체 그게. 네, 참고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국무위에 참석은 하는데 국무위원이어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참석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물론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하겠지만 조금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참석하는 생각해요. 것도 안 좋다? 왜냐하면 네. 방통위원회는요 중립성을 지켜야 돼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되고 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그렇죠.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어쨌든 대통령이 자기들 참모 모아놓고 자기들이 하는 국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가는 게 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국민권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서 국무회의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 이날 가방위 전체 회의 초반에 이동관 위원장이 회의장 앞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을 이제 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일단 일괄 했죠. 퇴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 이게 지난해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폐관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정권 때
이게 방송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안 해줬던 거잖아요. 언론중재법. 네, 언론중재법. 네.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예전에 그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언론 탄압이다.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폐간 문제도 아니었고요. 네, 그때는 그냥 배상, 손해배상. 그렇죠. 언론중재법에 가서 네. 이제 배상 범위를 너무 적다. 그러니까 한 2-3배 정도 올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5배기 됐다가 그렇죠. 3배까지 줄였죠. 근데 보통 5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3배 올려봐야 1,500만 원이야. 그것도 사실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반대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있을 때거든요. 그 당시가. 네. 엄청나게 그걸 반대하면서 언론 장악이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보다 몇백 배 높은 거예요. 폐간이래, 폐간.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언론 탄압이에요. 제가 폐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얘기를 하면요. 언론사들에게 얼마나 큰 경고를 메시지를 던지는 거냐면요. 당신들 자꾸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없애버릴 거야. 이게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론의 원래 역할이 권력기관에서 계속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 이유를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언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남아있는 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 언론은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런 언론은 도리어 정부에 계속 옹호적이고 뭐 정부의 홍보지 역할을 하고 이런 언론들이 없어져야 되는 언론이지. 정부에 정상적으로 비판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감독하고 관리는 아니지. 감독도 아니네.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시 견제. 이런 거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폐간하다뇨. 그렇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언론 탄압이에요. 진짜 웃긴 거예요. 요 타임에는 똑같은 법안인데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다 혹시 모른다 하고서는 반대하다가 또 지나고 나서는 또 그게 꼭 필요했었었는데 이러면서 또 딴 얘기하고 이야 정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솔직히 못 믿고 지네가 유리할 때를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동관 위원장 영상 발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의 검증 책임은 언론사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럼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옮겨 적으면 죄송하지만 밤에 그리고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옮겨서 기사 쓰면 그게 기사입니까? 앞으로 그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얘기 나왔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누가 대상이 됐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입법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008년에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하려고 내가 했었다. 나의 소신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언론 탄압이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한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 누가 그걸 결정하죠? 이 언론사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하면 없어져야 될 언론사, 폐간된 언론사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아니 언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는 비판적 기사를 내니까 괴담이다. 이거는 100%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판을 받는 대상이 이거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이야. 라고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정부 기관이 나서가지고 폐간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정말 독재 시대나 공산주의 시대나 가능한 문제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언론 탄압하겠다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공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견이 있다고 저는 봐. 같은 뉴스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정부 입장에서 비판적 기사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비리가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 입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 언론이 있으면 그 언론이 무슨 언론입니까? 그런 언론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네.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되는 알 권리를 활용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비판적 기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낙인을 찍어가지고 흑색 선전하는 언론사로 밤중에 무슨 어느 언론사가 그렇게 했어요? 얘기해보세요. 밤중에 무슨 술 먹고 어쩌고 헛소리 한다고요? 누가 그랬는데요?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저의 얘기가 만약의 경우에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걸 저렇게 다 매도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기가 판단자잖아. 아니, 모든 걸 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라는 기관은요,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견제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하는지 몰라. 우리 사회의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 자체를 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냐고요. 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죠. 예.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딱 방통위 가셨어야 되는데 맨날 떨어져. 제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힘은 없어서 소용이 없지만 어쨌든 말이라도. 자, 이 기회에 이관을 여쭤보죠. 예. 사실은 그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할 때 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계속 편파 방송한다, 가짜 뉴스 양산한다 이런 비판 계속 받아왔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TBS에서는 김어준 씨 내보내고 신장식 씨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김어준 씨가 TBS를 망쳤다 이러면서 TBS 미디어 재단, 이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과 이강택 전 TBS 대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2억 상당의 지금 금액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다수의 법정 제재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TBS에서 지원 근거 조례가 폐지가 되고 88억 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그러니까 지원금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좀 청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언론사가 검찰입니까? 언론사가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강제 수사권에서 휴대폰 뺀다는 표현보다 압수수색하고 그거 다 포렌식하고 털고 네. 그 사람 계좌 다 압수수색하고 이럴 권한이 있어요? 기자가?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려면 도망가잖아. 아니면 인터뷰 안 한다고 막 도망다니고 아니면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는 제공되는 기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자가 어떤 제보를 받고 제보와 관련된 근거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상당히 믿을 만한 의심이 든다면 기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써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건 검찰이 하고 경찰이 하는 거예요. 여론이 네. 하는 거고. 그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만약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은 기본적으로 의혹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론화해서 그 여론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한테 100%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기사 쓰지 마. 기사 못 써요. 뭘 기사를 쓰는데? 네. 그럼 검찰이 밝혀낸 거 받아 쓸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권력기관 밑에 있는데 그 권력기관 밑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찾아내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면 수사합니까? 그거를? 여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한테 100% 모든 걸 다 확인할 때까지 기사 쓰지 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혹이 있고 제보자가 있으면 거기서 기사 쓰는 거예요. 네. 물론 제보자의 제보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겠지. 그러나 100% 완벽하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야.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 가지고 문제 있다 이러면 언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비리들이 그런 언론의 활동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최소한 미국의 법조인이신가 미국에서는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보도한 거 아시죠? 네. 그 가짜뉴스라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처벌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그때 무죄 이유가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언론사에서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소송이 들어오면 누가 그 소송에,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냐면 그 고위공직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증명해야 되냐? 보도한 내용이 거짓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거짓이라 하더라도 언론사는 언론의 역할을 한 거예요. 다만 처벌을 받으려면 언론사 기자가 네. 그 사실이 거짓인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증명해내야 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언론사 기자가 거짓인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죠. 증명해내야 돼요. 네. 그러면 언론사 기자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썼는데 그게 사실이 결론적으로 거짓이 되더라도 그건 처벌 못해요. 네. 그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장이란 얘기예요. 유법성 조각의 사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기사 쓰지 마. 이러면 언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만배 씨 관련해서 신앙님 그 언론노조위원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죠. 그분이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있었던가요, 그 당시에? 뉴스타파인 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네. 그러면서 김만배 씨랑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아요. 대선 3일 전에 나오면서 대통령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되었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건 신학님 씨가 그 김만배 씨한테 돈을 1억 얼마를 받았다잖아요. 네. 그 부분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무슨 이유에든 두 사람의 돈 관계가 있었고 인터뷰를 전후해서 있었다면 그건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신학님 씨가 김만배 씨를 만나서 네. 둘이 짜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짜고 하자. 네. 그랬으면 처벌받아야지.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김만배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신학님 씨한테 내가 제보할 게 있다. 네. 인터뷰할게. 그래서 인터뷰했어. 신학님 씨가 잘못했나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요.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스스로 어떤 말을 인터뷰하겠다고 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본인이 활동한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인물이야. 그 인물이 제보를 해서 내가 인터뷰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 보도했어. 그럼 문제가 되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돼? 김만배가 처벌을 씨가. 받아야지. 네. 왜 신학님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뉴스타파를 가지고 뭐라 그렇지. 하는데? 뉴스타파하고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네, 없어요. 이 네, 문제는. 네.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선 후보로 있는 사람이 연관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에 대해서 실제 본인이 그 당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하겠다는데 인터뷰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런 언론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 해서 인터뷰했어. 만약에 거짓이야. 지금 뭐 사실관계 모르겠어요. 뭐 그 문제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야, 지금. 김만배 씨 그러면 인터뷰 내용이 100% 거짓이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검찰을 가짜라고 또 보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그게 웃기다는 거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그 내용을 보도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런 제보를 받고도.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는 또 김만배 씨가 원래는 구속에서 풀려나야 되는 타임인데 하필이면 또 치잖아. 또 지금 그러네. 요 얘기 나오면서 다시 얘 풀려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또 냈어요. 왜냐면 압박하는 거지. 유동규나 김만배 남욱이나 씨에게? 이런 사람들처럼 나와서 얘기해, 풀어줄게.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계속 압박을 해서 구속을 계속 시켜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구속을 왜 시키겠어요? 이화영 씨 보세요. 구속이 10개월 넘어가니까 왔다 갔다 하시잖아, 자꾸 말이. 네, 네.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압박을 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봐요. 검찰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김만배 씨 입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아직까지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는요, 누구든 여기 있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제보를 해. 제보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건과 연관돼 있고 대선 후보와 연관돼 있어. 어느 누가 그걸 인터뷰를 안 합니까? 다 인터뷰하지.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그래서 보도했어. 그게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지금 몰라요, 가짜인지 아닌지도. 가짜라 하더라도 그게 언론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 거짓말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치 뉴스타파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뉴스타파가 계속 김건희 여사 비리 관련된 문제, 뭐 가족 관련된 비리 이런 거 다 폭로하잖아. 주가 조작 관련된 문제. 그게 싫은 거야. 뉴스타파를 어떻게든 좀 괴롭혀 보겠다는 의도라고 저밖에 안 보여요. 이 문제가 왜 뉴스타파 직접적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어제 성명서 냈잖아요. 신학님 씨가 그런 행동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기에 사과했어요. 그건 맞아. 그럼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어떤 이유에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보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게 문제다. 이거는 뉴스타파한테 문제를 물을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그런데 이런 또 기사가 났어요. 어제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죠. 예.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옛날에 YTN 재직했다가 머니투데이로 넘어간 그런 기자죠. 이 사람 이제 김만배 씨하고 사실 되게 친해가지고 여기 이제 관여를 하게 됐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또 허위 제보했다 이런 진술을 본인이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김만배 씨가 대선을 위해서 허위 인터뷰했다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 당시에 이재명을 위해서 가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뉴스를 인터뷰를 다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요 얘기거든요. 갑자기 이 건 관련된 그러니까 갑자기 가짜뉴스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때 이 말도 가짜였다. 저 말도 가짜였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증언을 탄핵시키려는 의도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그렇군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동규, 남욱은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연관성을 지금 그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네. 검찰 수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욱은 입국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다가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연관성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근데 지금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엮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만배 씨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말을 탄핵을 시켜야 이 두 사람의 말이 정당하다는 증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김만배 씨의 발언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만배 씨가 굳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구속당해. 검찰이 압박해. 자기 돈 뺏겨. 아니 거짓말을 왜 하겠냐고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연관성 없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도움될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입니까? 야당 대표가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엮이면 본인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를 자꾸 압박해서 그때 아마 거짓말이었지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김만배 씨가? 뭐라 하지 말고 본인 얘기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잘 물어보지 몰라서. 마세요. 물어보지 마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김만배 씨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김만배 씨 발언을 자꾸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부분을 맞춰가려는 의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김만배 씨가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저렇게 왜 얘기하겠어요. 저는 남욱이나 유동규가 이 말을 바꾼 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말을 바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유동규 씨.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다 풀어주고 물론 뭐 구속기간이 만기돼서 나오긴 했죠. 그러나 그러면 김만배 씨는 구속기간 만기될 때마다 계속 구속영장 추가로 청구해가지고 계속 잡아놓잖아요 지금. 왜 이러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검찰의 이런 태도가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런 의심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지금 뭔가 가짜뉴스라고 말하면서 김만배 씨 입으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또 김만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당시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지금 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가짜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무슨 흐름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방통위 예산도 한번 얘기를 보죠. 이제 방통위 예산 가지고 사실은 또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요. 예산안을 살펴보게 되니까 전년보다 9% 줄어들었습니다. 2,36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EBS 제작 지원 프로그램 에 들어가는 돈이 39억 원이나 줄었어요. 깎였대요. 네, 맞아요.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EB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공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돈을 안 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학원을 못 가더라도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EBS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BS는 실제적으로 운영 경비에 상당히 지금 적자폭이 엄청 커요. EBS가. 왜냐하면 EBS는 일단 광고를 못 해요. 두 번째는 KBS 주는 수신료 문제, 수신료도 전체의 2.8%를 줘요. 그러니까 한전에 주는 돈보다 적어요. 한전에 수수료가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EBS가 받아가는 돈이 280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보다 얼마나 적은 거 웃기잖아요. 한전이 그거 고지서도 다 전자로 받잖아. 그게 무슨 자기들이 뭐 사람 보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 400억이나 들어 그 돈이. 거기엔 400억 주면서 EBS는 280억인가 줘요. 그렇게 돈 받아 운영하고 그래서 뭘 가지고 운영하냐면 교재 팔아서 해요. 교재. 수능 교재 팔아가지고. EBS에서? 네. 그게 제일 수입원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교재 있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서 EBS가 정말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예산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지금 현재 그리고 EBS 사장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쫓아낸다고 그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 왜냐하면 EBS의 어떤 경영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EBS는 잘한 건 딱 하나. 연합뉴스 예산 깎은 건 잘한 거예요. 왜요? 연합뉴스 예산을 깎는 게 잘한 거예요? 왜? 보도를 잘 안 하시니까. 연합뉴스에서. 그래서 연합뉴스를 저를 싫어하고 저도 잘랐잖아요. 꼭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연합뉴스가 과연 공정하게 보도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연합뉴스가 정권 바뀌고 나서 보도의 태도나 보도의 방향이 정말 공정한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EBS만 깎은 게 아닙니다. KBS도 깎였고요. 대외방송 관련한 부분에. YTN 사이언스도 깎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합뉴스 깎였고. 근데 YTN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압박력이 좀 더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돈 가지고 진짜 계속해서 목줄을 재어보니 괜찮군요. TBS처럼 해보니까 괜찮다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바로 하는데. 먹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돈이 네. 중요하죠. 네. 자, 그런데 네. 팩트체크 예산을 또 늘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짜 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윤석열 정부가 원래는 팩트체크 예산을 줄였다가 줄였죠. 다시 늘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그거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거 예, 없애버렸다가 예. 나중에 이제 뭐 팩트 체크를 위한 예산을 다시 늘렸다 이러는데 저는 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까요? 아까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짜 뉴스를 규정하는 게 누구냐면 정부예요. 정부가 가짜 뉴스, 이건 가짜 뉴스야, 괴담이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1+1에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고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논리로 따지면 가짜 뉴스는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내는 모든 뉴스를 가짜 뉴스로 보는 거죠. 그럼 그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일에 이 돈을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짜 뉴스가 이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을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면 안 되고 정말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외부 기관에서 예를 들면 학자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가짜뉴스가 뭔지를 분별한다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건 가짜뉴스가 괴담이니까 이런 얘기 한 사람은 다 처벌해야 돼.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잡아내가지고 다 불이익을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데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언론을 옥죄는 일에 돈을 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자, 박미애님께서 저희 애들 초중생인데 EBS 교재와 인강으로 공부하는데 걱정입니다. 학원도 못 봐주는데 못 보내줘서 미안한데 이렇게 깎아버리니 애들 교육이 너무 걱정되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미향 무소속 의원 예.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총련은 북한 이적 단체인데 왜 얘네들하고 접촉했느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예. 윤미향 의원은 나는 그쪽하고 접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 태도가 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 태도가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제 무소속이에요. 일단 민주당 의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념 논쟁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념 논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좌우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그것도 말이 안 돼.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달라요. 네. 공산 전체주의는 뭐야 대체? 뭐예요? 자기가 만든 신조어예요? 뭔데 대체?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붙여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념 논쟁으로 가면서 그나마 이제 박스권에 자기 지지율이 갇혀 있잖아요. 30%대. 그거라도 지키고 싶은 거야. 확장성은 없으니. 네. 그래가지고 뉴라이트의 어떤 그 유인태 사무총장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유인태 사무총장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 경도돼 있는 것 같다. 세례는 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네. 자,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사관, 그러니까 신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념적 논쟁이 들어가는 건데 윤미향 의원 건도 그래요. 윤미향 의원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100개의 단체가 함께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조총련이 있는지 몰랐다. 나중에 조총련 자체적으로 오후에 행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이분이 정말 의도적으로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오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일단 확인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로 100개 단체가 주최한 곳에 간 것인지 또는 뭐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조총련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건지 본인은 만나지 않았다잖아요. 네. 특별히 얘기한 건 또 없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슈화해가지고 이념 논쟁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간토의 조선 우리 국민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학살했던 문제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100주년이에요, 이번이.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래놓고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윤미향 의원만 계속 공격을 해. 그러면서 이념 논쟁의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진보 세력은 전부 다 공산주의 세력이야. 이렇게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통일부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처벌을 한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 처벌 가능해요? 과태료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예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울 문제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정말로 조총련을 일부러 만나려고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뭐 이랬으면 문제가 되지.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밝혀진 게. 그런데도 이 문제를 이렇게 마치 뭐 공산 세력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념 논쟁의 한 부분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관도 대지진 관동 대학살 이 사건은요. 1923년 일본 도쿄도 등을 포함한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당시에 혼란이 거듭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조선인들이 이런 식으로 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 정말로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조선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을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는 희생자 수가 6,000명 정도라고 알려졌지만 나중에 추가 자료가 발굴이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희생자가 뭐 2만 3천 명이 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 행사는 일본 정부가 사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고 특히 조선인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학살한 적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과 대비되게 네. 민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희생 추모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99주년이 지난번에 있었고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어서 네. 100주년 때는 정말 의미 있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 간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까지도 국회의원 가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안 갔어요. 예. 자, 그랬는데 치사하게 어제 동아일보 뉴스에 윤미향 의원 동전 파스 붙이고 나타났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난 거여서 동전 파스 붙인 게 도대체 왜 기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선동적인 그런 문구로 기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 상품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 상품이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집에 일본 상품 하나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일본을 비판하면 일본 상품 쓰면 문제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을 끊어요. 네, 여기 시간 다 알겠습니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끊는다고 혼나고 진짜 제가 순환이 많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배프의 촉 하기 전에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다 열렬히 후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주님입니다. 통통몰 광고 시간인데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통통몰 가입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디서 뭔가 에러가 난 게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통통몰 가입하셔가지고 그 상품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국보국밥 8종 세트가 신상품으로 나왔으니까 뭐 확인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뭐 돼지국밥 이런 것도 있는 것 좀 같더라고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고요. 드셔보신 분들마다 다 맛있다 얘기해 주십니다. 입맛 없을 때, 숙취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기 때문에 간단히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상품입니다. 지금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요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검색창에 통통몰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드신 분들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나중에 환불해 드릴게요. 자, 영친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배프의 추억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배상훈 프로파일러한테도 국밥 보내드렸는데 이제 보내는 사람이
안 지켜갖고 누가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드시긴 드셨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다음 주에 얘기해 주세요. 예, 죽을 줄 알고 어떻게 먹어요? 죽을 줄 알고 못 먹었대. 누가 보낸지 몰라서. 전 제 몸은 소중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기자님이 보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먹어야죠. 예. 통통물 사장님 보내는 사람 이름을 좀 써서 보냈어야지. 저도 그거 받고 이게 뭐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맛있다는 거니까 많이 드시고요.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경찰대 폐지를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이런 경찰대 왜 필요하냐? 입학 정원 절반이 의무복무 안 채우는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물론 경찰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좀 나서가지고 정말 단독이라 그러면서 이걸 내보냈는데 단독도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표를 낸 경찰대 졸업생 수가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로스쿨에 가더라. 이런 기사를 낸 겁니다. 경찰대 폐지에 일부러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일부 뭐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저 강서구청장 보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김태우 씨. 예, 근데 진교훈이라는 분이 민주당 후보로 아마 선택. 전략 공천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분이 경찰대 제 기억으로는 6기 정도 되십니다. 이제 근데 경찰차장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경찰대 출신이시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갑자기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이런 단독같이 하는 단독이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경찰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었고요. 네, 이건 이미 다 알려진 거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서 얘기한 이 부분은 이제 꾸준히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조선일보가 잘 알 것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 조선일보의 그 내용 자체는 크게 틀린 바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경찰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대에 그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은 의무복무를 채우고 나가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드려진 국가 예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경찰 간부에 대한 그 일종의 전체적인 수요 공급이라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특히 로스쿨에 너무 많이 진학을 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찰대를 없애고 소위 간부훈련 학교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경찰대가 이제 사실은 비용이나 등록금 같은 걸 안 받잖아요. 학생들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나가버리게 되면 그 돈은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웃긴 게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 원금만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여러 말 잘 아시는 표창원 교수님. 얼마 안 되네. 네, 표창원 교수님이나 그 연배쯤 되시는 분들은 원금만 했기 때문에 그것도 10년 뒤에, 한 5, 6년 뒤에 원금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혜택이 크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어갖고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현재적인 그 인플레 같은 걸 포함해갖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초기에는 너무나도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그만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혜택이 너무 많았다는 건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군사 정권에서는 정경 소대장을 시키면서 강제 진압이라든가 폭력 진압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의무복무 기간이라는 걸 줘갖고 말 잘 듣는 경찰 간부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경찰대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은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기동대 소대장이라는 게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경위가 되기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경찰대가 이제 조금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전국 25개 로스쿨의 경찰대 출신 합격자는 87명이었다. 작년에는 72명이었는데 15명이나 늘었다. 이런 얘기고 경찰대생 1명이 졸업하기까지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 7,197만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조기 퇴직자들은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수만큼 돈을 상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근 5년간 의무 복무 기간에 그만둔 졸업생이 93명이고 이 중 학비를 모두 상환한 졸업생은 52명, 나머지 41명은 분할 납부 중이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대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군 복무 등 각종 혜택이 줄어든 것 때문에 경찰 대상 조기 퇴직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경찰대를 유지하고 말고가 아니라 경찰 전체 간부의 육성에 대한 큰 스킴의 제도죠. 문제인 거죠. 이거는 예전에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말 잘 듣는 그 경찰 간부를 육성하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한계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을 해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에 여러 명이 같이 그 아파트에 있었었는데 그게 마약 모임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경찰관이 특히 본인이 직접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한 혐의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서 이 경찰에 대한 또 불신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산의 아파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버닝썬 사태라고 기억나시죠? 네, 버닝썬 사태. 강남의 한 클럽 혹은 지금은 이제 용산의 이태원 뭐 거기 클럽 같은데 어딘지는 지금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헷갈린다는 게 거기 이제 지금 그 위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마약 2차 모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닝썬 사태 때도 문제가 됐던 건 그겁니다. 1차로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술과 물뽕을 먹인 다음에 그 여성들을 데리고 이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2차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큰 범죄인데 네. 이 경우도 이제 1차로 클럽에서 일종 칵테일 마약을 공급한 후에 2차로 이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인 거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 범죄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조직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현직 경찰관의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16명 이상이라고 보는데 네. 그중에 이 사람이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경장입니다. 네. 이게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경장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여기 경찰에 입직한 지가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한 1년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탈 문제? 입직하기 전부터 소위 말한 뽕쟁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상황을 왜 커트해내지 못했느냐. 약물 검사를 했을 텐데 네.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됐고 만약에 근데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마약쟁이가 됐다고 하면은 복무 중에 이런 거를 체크 못하는 경찰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두 번째 부분인 거고 세 번째 부분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를 들면은 16명이 집단으로 그 마약을 했는데 그것도 칵테일 마약을 했는데 네. 지금 얘기 드는 건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이 경찰관이 공급책이냐. 자기가 캔디라고 하는 걸 공급을 해갖고 했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어떤 형태의 누가 주도를 했느냐. 만약에 경찰관이 주도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경찰관이 단지 소비만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캔디라는 것이 휴대폰에 나올 리가 없는 거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마약 모임은 최소 반년 이상 주말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거고 이 숨진 경찰관이 핵심 멤버로 좀 보인다는 그렇죠. 거고 이 사람이 강원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은 시간을 소요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관내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점에서 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를 넘어갈 수 예, 없고. 도나 서울 같은 게 서울과 경기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참석하려면 마음대로 여러 번 하는 거죠. 반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근태 관리가 안 됐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죠. 예. 그렇군요. 윤희경 경찰청장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달에도. 그때도 현직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구입하고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그 타임인 것으로 그렇죠. 얘기가 되고 있죠.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이게 사실은 그냥 너는 알아서 얘기해라. 나는 이거 할게 이거밖에 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최근 미아동에서 숨진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17시간 동안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발견해가지고 결과를 봤는데요. 신고받던 경찰은 사건 현장 2분 거리까지 왔다가 그냥 갔어요. 담배 피우고. 그 미아동에서 40대 네. 남녀 두 분이 네. 돌아가신 사건인데 여성분은 이제 결박당한 상태였었습니다. 이 남자한테 결박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둘이 죽었는데 그럼 제3의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죽은 남자가
이 죽은 여자를 학대해서 죽인 거냐, 자기도 죽은 거냐, 아니면은 번개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극단적. 이게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모임을 꼬드겨 갖고 이제 신대방 팸처럼 이걸 위장하고 한 거냐? 근데 이거는 왜 신고를 해요? 근데 왜? 아니 신고를 한 건 아니죠. 그 신고를 한 건 아니고. 신고를 한 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가족에 의해서. 죽은 가족이 이걸 했는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새벽 3시 45분에 이 여자분이 자기가 112로 해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한마디만 남기고 끊었어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이걸 받은 경찰이 코드 1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코드 1은 뭐예요? 코드 0, 1, 2, 3가 있는데 아예 코드 0를 부여했으면 뭐가 되냐면 전 형사팀이나 지구대가 다 출동해서 싹 뒤지는데 코드 1은 지구대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대가 새벽 3시 45분에 2명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몇 명 나가겠죠? 그럼 제대로 그러면은 그럼 미아도 서울에 있는 빌라촌을 지가 어떻게 뒤져요? 그쵸. 그러니까 코드가 부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17시간 거기서 이제 뒤에 그냥 담배 피우고 있었다는 거는 112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자가 왜라고 전화를 하고 사실 뒤까지 배경음도 있었다고 하면은 빨리 뒤졌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담배 피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기각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되는 거죠. 결국은 둘이 죽었고 이게 타살인지 어떤 건지 지금 모르는지 아직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중에 경찰이 진짜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들 중에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찰들의 상당수가 뭐냐면 성범죄 수사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의 그걸 피해 사실을 듣고 또 이런 걸 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희한한 형태의 심리적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범죄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성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심리 상태가 이상해진다. 네, 심리 상태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낀다 이거죠. 충동이라기보다는 그 상태로 이 가해자의 교감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가해자의 교감이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범죄자, 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이나 수사기관 사람들은 그런 묘한 심리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성범죄를 수사하는 성범죄 수사관들은 별도의 일종의 이런 형태의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결론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에 공무원 성범죄자 수는 398명이었는데 그리고 대강 한 400명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523명으로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2022년도에 523명으로 한 100명 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2,434명이라는데 그중에 경찰 공무원이 415명, 서울시 공무원이 145명, 소방청 공무원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경급 간부 한 명도 성희롱으로 혐의되고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은 서울 종로구 모텔 여성 동료를 또 데려가서 중간간을 한 혐의로 지금 대기발령 조치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아휴 참 희한하죠. 끔찍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최원종 씨, 서현역 흉기 난동범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집도 잘 살고 혼자서 10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인가요? 거기서 좀 살면서 뭐가 하셔서 그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6천 건이 넘고 좌절감과 분노감을 엄청나게 표현해 왔더라. 그렇죠.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KBS의 9층 시사국의 그 기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뿌띠온 캐리를 커뮤니티라고 뭐 말씀드린 그 DC 인사이드의 갤러리인데, 프로그램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최원종의 아이디가 초기에는 이제 개발자 뭐 이런 모드였는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뭐 노무현, 지배자 노무현, 인공무현, 그 다음에 노무현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심리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이 일배 활동 비슷한 형태를 많이 했나 봅니다. 일배처럼. 그러니까 이제 혐오 증세가 더 확대되면서 3단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아이디로 바뀌어갖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우리가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좀 그렇게 보이죠. 절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1단계 모드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혐오 사이트와 연결되면서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사회에서 혐오 사이트라든가 특히 이제 극우적인 어떤 발언이나 그 커뮤니티가 문제가 되는가가 사실 최원종과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언론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 아이도 많이 알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빈곤이 범죄를 부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원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원종은 집이 잘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당에 자기 가족집이 있고 자기가 살았던 집은 따로 나와서 살았죠. 그러니까 20평대인데 10억이 넘습니다. 그 전세값도 4억, 5억이라고. 그 정도 되는 형태인데 이건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의 문제, 특히 혐오적인 형태의 그 부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좀 분류가 돼서 분석이 돼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발생한 이런 뭐 흉기난동 사건, 범행 예고를 전부 다 전수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뭔가 공통점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범행 예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발생한 그것에 대해서 입건된 부분을 123건을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건 이제 같이 좀 이 작업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 중에 범행 예고 부분에 있어서 57건, 흉기 난동 부린 건 66건이나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특별한 형태의 분노 감정과 연결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원종의 그 혐오 사이트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가 혼자 분노를 폭발시켜서 혼자 나가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혐오 집단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조그마한 어떤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큰 혐오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거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혐오적인 그런 성향이나 뭐 이런 걸 좀 드러냈을 때 초기에 좀 예방하고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 말한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뭐 유튜버도 장관이 되는 그런 어떤 유튜버도 장관이 된다. 그런 자극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그런 혐오 발언하는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이 된다는 것, 자극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용납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실제로는 그런 혐오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그냥 막 말을 내뱉고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보니까 잘 되더라. 돈도 잘 벌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나중에 장관까지 되더라. 이런 거를 오히려 학습한다는 얘기군요. 최원종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최원종 같은 사람이.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배 소장님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3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손편지 100일장 경이로운 영심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앞으로 손편지나 그림 엽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옛날 라디오에 사연 보내듯이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정말 다양하고요.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연 뽑히신 분에게는요. 뉴스인사이드 굿즈 보내드립니다. 고급 메모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서도 팔지 않는 한정판 굿즈를 보내드릴 건데요. 우리 영친이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정말 좋은 제품 한번 만들어 보면서 혹은 받아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편지 및 그림 엽서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9-10 마포구 합정동 379-10 이토마토 빌딩 3층인데요. 잘 모르시면 이토마토 빌딩 인터넷에 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이토마토 빌딩 3층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감일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거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 거고요. 내일 이슈 3합 신대시 변사님 빠지셨습니다만 조상호 변호사가 새로 합류해서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